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는 다가왔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당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지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워낙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2, 3위 싸움이 더 지금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세훈 후보가 2위를 하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정치 경력에 굉장히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던데요. 네, 오세훈 후보에게도 치명적 상처가 되겠지만 자유한국당 전체로 봤을 때도 좀 하여튼 좀 이게 태극기 그쪽과 좀 가까워지는 확연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 탄핵당, 네. 도로 친박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죠. 네, 지금 워낙 지금 1위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차를 좀 좁혀야 이른바 이제 과거 이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입지가 설 텐데 지금 같아서는 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황교안 후보가 네. 탄핵 부정 같은 발언을 하고 이어 이제 재판 불복 논란도 휩싸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1일 KBS에서 생중계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태블릿 PC 관련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가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어서 지난 23일에 MBN에서 5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법률가 아닙니까? 네, 법조인 출신이죠. 네,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그런데 태블릿 PC의 진실은 법원 판결로 이미 끝난 건데 논란이. 네, 그렇죠. 지금 태블릿 PC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던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고. 네, 징역 2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도 안 나오는데 예. 사실 분석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공안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좀 공안검사의 특성상 약간 좀 위에서 밑으로 하달되는 좀 그런 명령 구조가 많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황교안 후보가 조금 이제 위를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론 동향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를 결정하는 건 어쨌든 당원들이고 이 당원들 중에는 최근에 또 태극기 이른바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태극기 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네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오세훈 후보는 태블릿 PC 논쟁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일 테고. 네,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이 태블릿 PC에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같은 입장이고 김진태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황교안 후보가 같은 대답을 했으니까. 본인은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사실상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황교안 후보는 당내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왔고. 네. 오세훈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오세훈이 앞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당심하고 민심이 이렇게 괴리가 깊은데. 예. 이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 대표의 선거에 당선이 되려면 어쨌든 당심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탄핵이나 아니면 태블릿 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대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이제 결국 정치 경력에 또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 황교안 후보가 1위하고 김진태 후보가 2위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도 몸살을 좀 앓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몸살을 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2위도 차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비박 쪽의 표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미 비박계 황교안 후보 간에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새 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러면 비대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 번씩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물은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뭐 한국당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뭐 지나친 주장이 있어도 또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어도 뭐 다 용해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극단적 우경화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우려가 된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최근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쨌든 이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일은 끝마치는데 네. 그 기자들의 평가는 어때요? 뭐 사실 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18일에 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이 되고 이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취임하는 당일부터 이 대학 교수 시절에 뭐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휩싸이더니 뭐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이 당내 이제 친박 세력과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쭉 비대위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나마 어떻게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이 조직강화 특별위원장의 전원책 변호사를 앉혔다가 예. 오히려 이제 본전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고 또 최근에는 이 김진태 뭐 김순례 이종명 같은 이 당내 의원들의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처음에 이제 좀 망설이는 태도를 취하다가 예. 뭐 징계 시기도 놓치기도 했었죠. 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당대표 나간다 혹은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한다. 대통령 선거 나갈 것이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네, 많이 앞으로 많았습니다. 행보는 어떻게 보이세요? 뭐 관련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뭐 그 내용을 보면 뭐 당에서 요청을 하면 뭐 어느 뭐 선거든지 뭐든지 뭐 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 있을지 총선에 출마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향후 뭐 대권까지 또 노려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총선 출마에 대한 배제는 안 했네요, 스스로가.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해보. 자, 여야 5당 국회 개원 합의를 했는데 실패했다고요? 네, 뭐 1월 국회, 2월 국회 다 날아갔는데 이 3월에는 개원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요원해 보입니다. 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는데 뭐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라고 하고요.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손혜원 의원 청문회 개최를 중재안으로 내걸었는데 민주당에서 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뭐 국정조사를 반대를 하니까 뭐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 규모에서 좀 청문회를 해보자 뭐 이렇게 중재안을 냈는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예. 그런데 그 오늘 뉴스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 원내대표 공동선언은 채택했어요. 네, 뭐 이 와중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뭐 관련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이 북미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와 함께 기원한다. 뭐 이번 정상회담은 뭐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진행돼야 하며 이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거법 선관위 이제 선거구역 네네. 개편과 관련해서 5당 여야 4당이죠. 자유한국당 빼고. 네네. 그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선거법 관련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뭐 선거개혁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뭐 본인의 입장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각자의 입장을 두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입장을 좀 내지도 않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에 한번 태워보자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뭐 이게 330일 뒤에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아마 내년이 아니라 올해 다음 달에 3월 초에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은 뭐 선거를 치르기까지 좀 그때가 좀 데드라인이지 않겠느냐. 예.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뭐 패스트트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년에 뭐 정치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바른미래당이 뭐 계속 존속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예.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고 아직 뭐 정계 개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까 뭐 그 점에서는 좀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남, 창원, 성산에 후보를 공천했다고요?
네, 권민호 당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 창원 성산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유명을 달리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는데요. 뭐 민주당에서 뭐 이 지역에 후보를 내야 한다, 뭐 내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공당이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뭐 후보를 못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수를 좀 차지해서 이번에 이제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예. 보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이죠? 네, 4월 3일. 네. 보궐선거입니다. 이 지역에 그동안 뭐 야권 단일화 많이 네. 했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해라 아마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제1당인데 어떻게 양보를 하냐 이런 것 같은데. 네네. 뭐 당연히 후보를 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야기했던 권민호 후보가. 네.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출신이었던 사람이 민주당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는데. 예. 다만 이 권민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적을 이동할 때 이 반발이 굉장히 좀 극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이게 지난해 초에 이 지방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 민주당 거제시 당원들의 반발이 좀 극렬했습니다. 이 한 당원이 아예 거제시청 앞에 이 거제시장 지냈었거든요. 이 거제시청 앞에 텐트를 쳐놓고 단식 농성까지 들어가고 분신 시도까지 하다가 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쪽 이제 거제 지역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권민호 후보에 대해서 진짜 철새다. 거제 시민들이 이 사람의 준비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흐르면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많더라고요.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2강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1중, 3중 이런 것도 아니고 3강도 아니고 2강이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렇게 고만고만한 득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제 한쪽으로 좀 몰리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또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또 앞서 나가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단일화에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보수 후보는 한 명이고 진보 후보가 두 명일 때 무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 한 명인데 이 진보 쪽 후보는 민주당 후보 그리고 정의당 후보, 민중당 후보 이렇게 세 명이 출마를 한 상태예요.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단일화를 원할 텐데 네네.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 네. 당시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했을 때는 동승자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동승자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어느 언론이 보도를 했고 또 손석희 사장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통화 내역이 또 유출이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이 견인차 기사가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 손석희 사장은 아니다 잘못 보셨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경찰에서 이 견인차 기사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의 진술에서는 동승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언론과 인터뷰보다 경찰에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견인차 기사의 진술과 손석희 대표의 이야기가 맥락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사건은 새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된 부분이 이제 폭행 관련된 사건이었죠. 이제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이 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협박 맞고 산 걸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근데 이 견인차 기사가 협박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쪽 이제 프리랜서 기자가 동승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큰 사건의 큰 흐름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대중들은 협박이나 폭행 이런 것보다 동승자가 있었냐 없었냐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은 있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언론이 황색 저널리즘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중의 관심은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이 조금 더 조사해보면 진실이 나오겠죠. 화장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손석희 사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급해서 이렇게 중간에 내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있었다 그런 얘기였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자, 조현오 경찰청장 때 댓글팀 있었다는 것은 뭐 다 이제 확인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팀이 희망버스에 맞서서 1박 2일 합수까지 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이게 그 한겨레가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 그리고 뭐 황모 전 보안국장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좀 이런 결과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당시 공소장을 보면 이 경찰의 댓글 조작이 뭐 정보경찰, 뭐 보안경찰, 홍보경찰 이렇게 세 축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이 민간 보수단체 회원 7만 8천여 명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뭐 1박 2일 합숙 댓글 달기를 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G20 뭐 희망버스 유성기업 등 각종 현안에 이 여론 형성에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현오 전 청장이 댓글 조작팀을 꾸린 게 이 지난 2009년 쌍용차 이 평택공장 점거 파업 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사이버 대응이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을 하고 2010년 1월에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된 이후에 이 서울청 정보경찰에게 어떤 이제 여론 대응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청에 SPOL이라는 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서울 폴리스 오피니언 리더의 약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을 비롯한 뭐 정보경찰들이 뭐 2010년 9월에 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향대포 도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빨리 도입해서 불법 시위꾼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크크 뭐 이런 댓글을 달았다라고도 하고, 그 2011년 5월에 그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뭐 신속한 공권력 투입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고요. 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집회에 관련해서는 뭐 학교 앞 술집에 가봐라. 그 술값만 줄여도 부모 등골 휘는 소리는 안 들릴 거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심지어 2011년 그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 시위에서는 이 부산경찰청 홍보경찰 37명이 그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 댓글을 다는 등 이 여론 조작 작업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네, 참담하네요.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배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요? 네, 손배소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월급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모처럼 정말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이 정말 얼마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경찰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이거를 풀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번 논란이 된 이후에 경찰에서 이거를 좀 풀어서 네, 그래서 가압류가 풀렸다라는 소식을 받았다, 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쌍용차 해고자들이 다시 복직을 했죠. 예. 이분들이 다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 일부에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홍익표 의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그 20대를 향한 발언에 이제 후폭풍이 오는 것 같은데, 홍익표 의원은 아까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그걸 때문에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2030들 특히 20대 남성들은 이 홍익표 의원 또 서른 의원의 발언에 상처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한 26 이후, 그러니까 26살보다 좀 나이가 많은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정부에서 교육을 받은 시간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진보 교육감이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 거 봤을 땐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20대 남성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 20대 남성 뭐 여성 뭐 다 통틀어서 그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이 또 표를 몰아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오늘 정치 TMI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